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원예학 18강 병충해입니다. 식물에 병충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게 유해생물, 이병성 기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유해생물은 병원균, 해충이고, 이병성 기주는 병든 식물, 그리고 적합한 환경은 유해생물이 생장과 번식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먼저 병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에는 곰팡이병인 진균병, 세균에서 발생하는 세균병,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병에 대한 특징, 그리고 병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 병은 각각의 작물에 어떠한 병을 발생시키는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병에 대한 특징, 병징, 표징, 종류, 대책,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균병은 흔히 말하는 곰팡이병입니다. 이게 진균 그러면 이건 곰팡이인데, 곰팡이병과 세균병의 가장 큰 특징과 차이가, 곰팡이와 세균병의 특징과 차이를 묻는 선지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진균병은 기공이나 상처를 통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직접 표피를 직접 뚫고 침입을 합니다. 반면에 세균은 진균과 달리 이 직접 침입하지 못하고 기공과 상처 부위를 통해서만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진균병과 세균병의 조직 내 침입 방법에는, 진균은 기공, 상처, 직접 침입이 가능하지만 세균은 직접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공이나 상처 부위를 통해서만 조직 내로 침입한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병과 세균병의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진균병은 기공, 상처 외에도 표피를 뚫고 직접 침입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일생을 기생을 하고, 또 이게 포자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번식을 시키기로 합니다. 병징과 표징을 설명하기 전에 병징과 표징의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징이라 하면 병균이 침입을 했을 때 식물체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반응, 즉 외형적 변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반응 또는 외형적 변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병연체 종류가 달라도 이게 비슷한 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화 또는 시드름, 부패, 괴사 또는 비대해지는 것도 병증이고, 표징은 식물체 표면에 직접 병원체가 직접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다 그러면 하얗게 곰팡이가 핀다는 그 자체를 표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균사나 균액 등이 직접 노출되는 거죠. 균사, 균액 외에도 포자, 세균의 유출액 같은 것들이 표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주로 곰팡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균류, 진균류가 병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관찰되는 표징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진균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균병에는 어떠한 그 종류가 있냐 그러면, 잘록병, 역병, 흰가루병, 탄저병, 녹병, 재빛 곰팡이병, 반전병, 시드름병, 녹균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병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제됐던 선지를 보시면, 역병, 탄저병, 재빛 곰팡이병, 녹균병은 이게 진균에 의해서 발생한 병이다. 작물에 있어서는 사과 탄저병, 포도 갈색 무늬병, 배 검은별 무늬병, 사과 불안병이 있는데, 사과 불안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선지에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 자료에 직접적으로 색깔이 짙게 하고 밑줄이 그어진 것은 선지에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쉽게 사진이나 이런 설명이 없을 때 이해가 어려운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했던 병충, 해충 DVD, 병해 DVD 이걸 꼭 참조하시면 공부하는 데도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균병의 대책에는, 진균이라는 곰팡이는 대부분 습도가 높은 곳에서 발병하기 쉽습니다. 채광, 빛을 많이 쬐고
통풍을 통해서 습도를 낮춰줌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발생하면 초기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전 시간에 재공부할 때 대책 중에 뭐 풍해를 있거나 또는 비가 많이 내리거나 그러면 곰팡이나 세균들의 전염이 높기 때문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세균병입니다. 세균은 진균과 달리 단세포의 미생물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원핵 생물입니다. 세포벽이 있고 번식하는 방법은 이분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분법은 세포가 DNA를 복제하고 세포가 신장난 다음에 격벽을 형성하고 세포가 분리돼서 두 개로 독립된 세포가 됩니다. 복잡한 분열 과정이 없이 세포가 단순히 둘로 쪼개지는 방식입니다. 증식하고 그런 식으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엄청 빠르게 늘어나는 그러한 게 세균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진균하고 세균하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 세균은 이분법으로 번식하지만 진균은 주로 포자를 형성하거나 균사가 자라는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 게 세균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세균은 식물체에 침입을 할 때 직접 침입하지 못하고 기공, 상초 부위를 통해서 조직 내 침입을 합니다. 병직으로는 반점이 생기거나 변형 또는 변색 고사, 시드름 궤양, 시드름 궤양이 대표적입니다. 풋마른병, 그러니까 우리 청고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름병, 궤양의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시드름 하면 풋마른병이 대표적이고 궤양하면 무름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에는 뭐 금두한 종병, 무름병, 풋마른병이 있고, 여기서 작물로 표현하면 과수 화상병,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감귤의 궤양병이 대표적인 세균병입니다. 벼에는 세균성 벼알 마른병이 있습니다. 그럼 세균병에 대한 대책은 농용 마신 같은 항생제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종자를 소독하거나 토양을 소독하고 또 알뿌리를 소독하는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을 차지하는 미생물로 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고 원형질 막으로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전염이 될 때 흡주성 곤충, 뭐 마름무늬 매미충, 담배장님 노린재 같은 흡주성 곤충이나 전목, 새삼 같은 경우는 이건 기생식물입니다. 나무나 작물의 기생에서 사는 그러한 식물인데 이걸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의 가장 큰 특징은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전신성 병에, 일부 국부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물 전체에 나타나는 그러한 병입니다. 도관이라 하면, 도관은 물관을 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고 체관은 영양분이 이동하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했을 때 탄수화물이, 포도당인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전환이 돼서 영양분이 이동할 때 주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그 체관을 통해서 파이토플라즈마가 이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물병으로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이 있습니다.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또한 이 사진이 병의 DVD 강의에 있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책으로는 이 마름무늬 매미충이나 담배장님 노린재 같은 매개충을 제거를 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한 나무를 제거하고, 경미한 경우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성분을 가진 수간주사를 통해서 이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에 큰 비닐봉지가 이렇게 해서 링겔처럼 꽂아진 게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수간주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실제적으로 거의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절대 기생체, 다른 말로 순화물 기생체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증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딧물 같은 매개충이나 기계적 접촉, 예를 들어서 병든 가지를 전정한 전정가위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다른 나무로 감염이 되거나 영양번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병징으로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표징, 바이러스 자체가 식물체에 나타나지 않고 병징만 나타나는데, 병징은 잎, 줄기, 꽃 등의 모자이크나 황화 또는 계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황화 같은 경우는, 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개 무늬로 이게 모자이크병이 나타납니다. 황색으로. 그또 종류에는,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뭐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대표적이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담배뿐만 아니라 사과, 가지과 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사과 고조병, 접목을 했을 때 이 접수를 통해서 대목으로 전염이 되면서 결국 고사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이게 거의 한번 전염이 되면 치료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개충을 회피 또는 제거, 그러니까 뭐 진딧물을 구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무병종묘를 이용한다. 영양번식을 할 때 병들지 않는 영양체를 가지고 무병종묘를 이용해서 번식을 시키고, 전염원을 제거하고, 병든 작물이나 과수 같은 경우는 뽑아서 제거를 하고,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거나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는 게 바이러스의 대책입니다. 바이로이드는 바이러스와 달리 핵산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으며 식물체에만 존재하는데, 이 병해 중에서 가장 작은 존재라고,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이러스와 비슷한 전염 특성을 가지는데, 병징이 과실에만 나타납니다. 과실. 바이로이드가 잎이나 줄기에 나타난다 그러면 틀린 선지입니다. 잎이나 줄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바이로이드병은 감자의 갈죽병입니다. 갈죽병이라 갈죽병, 그리고 사과 바이로이드병이 있습니다. 식물보호기사나 종자기사에서 이 병균들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진균,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입니다. 진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순이며, 가장 작은, 크기가 가장 작은 병균은 바이로이드, 이게 정답인 경우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파이토플라즈마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 사이에 파이토플라즈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충입니다. 해충은 식계성 해충과 흡주성 해충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식계성 해충은 잎이나 줄기, 꽃봉오리, 과실 같은 뿌리를 갉아먹는 해충이고, 흡주성 해충은 구침, 침을 통해서 이러한 잎, 줄기, 꽃잎, 뿌리 등에서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식계성 해충은 나방, 나비류의 유충이나 풍뎅이류, 달팽이류가 대표적입니다. 흡주성 해충은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로 잎 뒤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증식이 상당히 빠르므로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뭐 10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온실가루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발생할 수도 있고, 진딧물도 뭐 5, 6회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발견됐다 그러면 초기 방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깍지벌레, 온실가루이, 미국 선녀벌레, 선충 등이 있습니다. 흡주성 곤충 같은 경우는 주로 잎 뒷면에서 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에도 상당히, 엽록소를 해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 진딧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하는 그런 감로가 뭐 줄기나 잎을 덮어서 그을음병으로 전환되는데, 그렇다 보면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 작물이 2차적인 피해로 수세가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액을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나무에 피해를 주지만 2차적으로 그을음병을 발생시켜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2차적 피해도 발생시킵니다. 손해평가사에서 이러한 그 사과 혹진딧물과 미국 선녀벌레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했던 해충 DVD, 병의 DVD 그 사진을 보면서 참조를 하면 됩니다. 사과 혹진딧물은 4월 달에 주로, 그러니까 사과나무 눈이 틀 무렵에 부화해서
발화하는 눈에서 기생하는데 여기에는 간모라는 게 있습니다.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면 이 간모가 성충이 되는데 간모는 수컷이 없이 그냥 혼자서 새끼를 낳습니다. 알로 낳은 게 아니라 직접 낳습니다. 단위생식으로 무시충을 낳습니다. 무시충은 없을 무자의 날개신데 날개가 없는 그러한 진딧물을 낳습니다. 근데 진딧물은 또 일부 가을이 되면 귀죽이를 하기 때문에 날개가 달린 유시충이 나서 다른 쪽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알도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모로 단위생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날이 더워지면 엄청 많이 출생을 해서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모의 특징이 있는데 뭐 5마디 촉각이 5마디이고 그 뒤에 뿔간이 곱고 끝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진을 꼭 그 병해충 DVD를 확인해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흡집을 하기 때문에 엽록소가 없어져서 검은색으로 변하고 조기에 낙엽이 됩니다. 이러한 진딧물이 감로를 배출하기 때문에 입 위에 시커멓게 이렇게 그름이 쌓인 것처럼 보이는 그름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외래 해충이 토착화된 건데 잎이나 줄기의 수액을 빨아먹는 흡주성 해충인데 과수에 큰 피해를 줍니다. 사과, 배, 포도, 간 같은 데 피해를 주고 이 유충은 하얀색을 띠고 하얀 왁스 물질을 배설하여 식물재 표면을 뒤덮습니다. 재배학에서 병충해, 병해충 이걸 구분 없이 쓰는데 이 병해충은 병과 해충을 말하는 거고 병충해는 병에 충해를 합한 게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병해로 발생한 것은 어떠한 진균으로 발생한 피해, 충해는 예를 들면 응애로 발생한 이런 피해, 이런 것을 우리가 병충해라고 합니다. 그럼 병충해 방제법은 경정적 방제법, 물리적 방제법, 생물학적 방제법, 화학적 방제법, 벽적 방제법, 종합적 방제법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먼저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적 방제법은 재배적 방제법과 생태적 방제법이 같은 용어인데 시험에서 뭐 바꿔서 주로 어떤 때는 경정적 방지로 나왔다가 뭐 재배적 방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 용어가 같은 뜻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적 방제는 이 작물을 생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기를 조절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줄이는 방법이 경정적 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해충 생태를 고려해서 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조절하거나 중간 기주식물을 제거해서 병해충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사과나무 같은 경우 사과나무의 붉은별 무늬병 또 배도 똑같지만 이러한 사과나무나 배밭에는 향나무에 있는 녹병이 옮겨서 붉은별 무늬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과나무 과수원 주변의 2km 내에는 거의 향나무를 심지 않거나 제거합니다. 뭐 밤나무 줄기 마른병 같은 경우는 이 아카시 나무가 이 중간기주 식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카시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병해충 피해를 감소시키는 게 경정적 방제법입니다. 그럼 경정적 방제의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토양을 소독한 무균 토양이라든가 무균 종자를 이용, 무병주, 뭐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건강한 종묘를 이용하거나 윤작. 그래서 토양의 그 토양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작물들을 돌려짓기 하거나 시비관리, 생육기 조절, 조생종을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중간기주 격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무 과수원 주변에 향나무를 제거한다든가 환기 같은 경우는 진균 같은 경우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환기를 통해서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 마지막 병충해 저항성 품종 재배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선지로는 뭐 무균종자 이용, 윤작, 병충해 저항성 품종 재배가 경정적 방제법의 방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리적 방제법은 기계적 방제법과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열한다든가 물을 이용한다든가 방사선, 유인 이런 게 대표적인 물리적 방제법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가열이나 냉각, 감압, 고압 전기, 고주파, 방사선, 초음파, 물대기, 공기건조 등으로 병해충을
불활성화시키거나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토양 소독을 통해서 세균을 없앤다든가 물을 가두어서 선충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이 물리적 방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방제법은 온도처리를 통한 가열법, 냉각법, 중화유살, 유인포살인데 이건 유인해서 잡아 죽이는 거. 나방 같은 경우에 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서 모이는 것을 채집해서 죽이는 방법. 과실 봉지 씌우기. 봉지를 씌움으로 인해서 그 과실에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물리적 방제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천적, 기랑 미생물을 이용해서 병균이나 해충의 밀도를 억제하는 게 생물학적 방제법입니다. 우리 손해평가사에서는 천적이 주로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적의 종류는 기생성 천적과 포식성 천적이 있습니다. 기생성 천적은 해충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걸 죽이는 방법이고, 포식성은 직접 잡아먹는 건데, 기생성 천적에는 벌 종류가 주로 있습니다. 진디벌, 좀벌, 고치벌, 맵시벌 등이 기생성 천적이고, 포식성 천적은 무당벌레, 응애, 노린재, 꽃등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험에 손해평가사에서 출제되었던 해충과 천적을 살펴보면 진딜문에서는 콜레만이 진디벌, 그래서 문제는 진디벌만 나왔었고요.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등인데 진딧물 그러면 진디벌, 응애는 칠리, 이리응애, 그리고 캘리포스쿠 응애, 꼬마 무당벌레가 있는데 우리 산지에서는 칠리, 이리응애가 출제됐습니다. 나방에서는 알벌, 곤충 병원성 선충, 총채벌레에는 애꽃노린재, 오리, 이리응애도 있는데 총채벌레는 애꽃노린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온실가루이는 온실가루이, 좀벌, 입굴파리는 굴파리, 좀벌, 이게 있고 다른 천적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적의 구비 조건은 다른 재배약에 들어가 있는 식물보호기사나 종자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천적의 구비 조건, 천적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해충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수생력이 높아야 된다. 먹이가 많지 않아도 이 먹이를 잘 찾아서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비가 높아야 된다. 특히 암껍비가 높아야 됩니다. 증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껍비가 높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 해충에 밀접하게 적용되어 기주특이성이 높아야 한다. 선택성이 높아야 선택적으로 특정 해충만 공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대기간이 짧고 증식력이 높아야 한다. 해충보다 더 번식력이 빨라야 해충의 방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적과 해충의 활동 시기가 시간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해충은 낮에 활동하는데 천적은 저녁에 활동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충이 활동할 때 천적도 같이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쉽고 신속하게 확산되고 분산력이 높아야 한다. 대륙 사육이 용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야 되고, 2차 기생봉이 없어야 된다. 2차 기생봉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천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 방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생물계 균형이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학적 방제를 했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살충으로 천적, 예를 들어서 유익한 익충까지 다 죽이는데, 이 생물학적 방제는 특정 해충만 공격하기 때문에 생물계의 균형을 유지되고, 방제 효과가 한 번 정착하면 반영구적이나 영구적입니다. 화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잔류독성이 없고 인체 피해가 적죠. 단점으로는 천적의 선발과 도입 및 대량 생산이 곤란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의 밀도가 낮을 경우에 효과가 미비하다. 결국 생물적 방제는 포식자나 기생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먹이와 해충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해충이 너무 없으면 천적이 살기 위해서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충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반면에 화학적 방제는 효과가 매우 빠르고 예방과 박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과 잔류독성의 위험이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화학적 방제는 농약입니다. 농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을 줄이거나 밀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효과가 정확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해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환경오염, 인축에 대한 독성, 생태계 파괴, 약제에 대한 병해충 저항성 증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약을 사용할 때도 연용하지 않고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교호 살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작이 틀린 각각의 살충제라든가 각각의 살균제를 사용해야 된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저항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방제법. 이것은 식물방해법에 따른 그러한 위험한 병균이나 해충이 국내에 전입과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병충해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을 보시면 됩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의 에이즈라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면 그 과수원의 모든 나무를 제거를 하고 소각한 다음에 일정 기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법적 방제법입니다. 그 법적 방제법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소나무 제선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IPM인데, 이 화학적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게 문제가 크기 때문에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용 가능한 방제법, 생물학적 방제법이나 물리적 방제법 또는 경종적 방제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병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낮추는 그러한 방제 방법입니다.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라 하면 해충에 의한 손실액과 농약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제 비용이 같을 때를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낮춰주는 게 좋고, 실제로 방제를 해야 될 때는 해충에 의한 손실액이 더 클 때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그러면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에는 생물학적 방법인 천적을 활용하거나 성페로몬 이용, 성페로몬 이용은 나방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수컷을 유인해서 이걸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 아니면 수컷 뿌리마, 미생물 이용, 경적적 방제, 저항성 이용, 물리적 방제, 생물 농약 활용이 병해충 종합관리의 대표적인 관리 방법인데, 우리 선지에서는 천적 활용, 성페로몬 이용, 생물 농약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병해충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을 들을 때 물론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했던 병해 DVD나 해충 DVD를 활용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